다시 젊은 신혼부부에게로 돌아가 보자. 소득이 증가하자 그들은 꿈꾸던 집을 사기로 결심한다. 일단 새 집을 사고 나면 그들은 이제 재산세라는 새로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 다음 이들은 새 차를 사고 새 가구와 살림살이를 구입해 새 집을 단장한다. 그러다 어느 날 눈을 뜨면 부채 때문에 부채 부문에 주택융자와 신용카드 빚이 빡빡하게 들어차 있다. 즉 부채가 쌓여 있는 것이다. 부부는 이제 새한기 레이스라는 함정에 빠져 있다. 곧이어 아기가 태어나고 두 사람은 더욱 열심히 일한다. 이런 과정이 되풀이 된다. 소득이 늘면서 세금도 늘어난다. 이른바 과세 계급 향상 현상이다. 신용카드가 우편으로 날아온다. 그들은 그것을 사용한다. 그러다 보니 한도액이 초과된다. 대출회사가 전화를 걸어 그들의 가장 큰 자산인 집의 가격이 올랐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두 사람의 신용등급이 높기 때문에 채무 통합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돈을 빌려 신용카드 빚을 갚음으로써 고이율이 가계대출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주택융자금의 이자는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들의 말에 따른다. 이자율이 높은 신용카드 빚을 갚은 다음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이제 신용카드 빚이 사라졌다. 두 사람은 이제 가계대출을 주택융자로 돌린다. 주택융자금 상환기간은 30년이기 때문에 당장의 지출이 줄어든다. 정말 잘한 일인 것 같다. 이웃 사람이 전화를 걸어 같이 쇼핑을 가자고 말한다. 정기세일 주간이란다. 그들은 물건은 사지 말고 그저 구경만 하자고 굳게 다짐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신용카드를 챙겨간다. 이게 정말 현실이냐? 이게 정말 현실이냐? 그죠? 20년 전 그리고 오늘 신용카드 부채 2016년 통계 수치에 따르면 오늘날 미국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부채는 7,790억 달러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쁜 빚인가 아니면 좋은 빚인가? 당신은 그 차이점을 압니다. 나쁜 부채, 좋은 부채 차이점 여기서 공부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우리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면 좋은 부채, 우리 주머니에서 돈을 빼앗아가면 나쁜 부채. 나는 늘 이런 젊은 부부들을 만나곤 한다. 이름은 서로 다르지만 그들이 찾아내는 딜레마는 똑같다. 그들은 내 강의에 와서 내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고는 이렇게 묻는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나요? 그들은 자신의 문제가 실은 가진 돈을 쓰기만 한다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것은 그들이 돈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산과 부채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죠?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산과 부채 어떻게? 자산을 늘리고. 아니 그거를 잘 알아야죠. 좋은 부채, 나쁜 부채. 어설피해 항상 보면.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알고 자산을 구입해라. 부자가 되려면 항상 이게 그 전번에 저 뭐잖아. 제목이잖아. 전번 챕터의 제목이잖아. 부자가 되려면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알고 자산을 구입해라. 그거 딱 듣자마자 어떤 선생님이 이제 후회하는 거죠. 왜 부채를 2,500만 원을 주고 구입을 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많이 후회했어요. 차 팔아놓고 그랬어. 일단 근데 팔지 말래. 일단 어차피 산 거. 된 거. 다 갚았고. 그 팔면 또 그만큼의 저 뭐가 사라져요. 비용이 더 들게 돼요. 그냥 갖고 있고 이제 지금부터 잘하는 제가 거예요. 10년 타라 그랬어요. 그래서 팔지 말고. 나도 아니 이제 차 타는 걸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차가 더 조용하고. 선생님 차 파는 거 고민하지 말고 그냥 갖고 있고. 타요? 그치. 이제부터 잘하면 되는 거지. 왜 있는 거를 또. 아니 앞으로 3년 동안 140만 원씩 내야 돼. 저는 다 갚았어요. 할부로. 응. 그러면 저는 그런 건 정리해야 되겠다. 그건 정리하자마자 자산이네. 근데 그래도 아휴 그래도 그 140이요. 사신데 1년 냈는데 요즘에는 쬐끔. 선생님은 할거 아니고 돈을 줘버린 거잖아. 네, 저는 그래서 산 거고. 근데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은 돈 그냥 놔둬도 되고. 3개월인가 했잖아 할부. 무이자 팔고 3개월. 카드. 선생님은 3년 내야 된다며. 그쵸?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냥 놔둬도 되고 선생님은 정리하면 돈 버는 거네. 아니 근데 그게 참 그래요. 근데 또 하나 사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고로 사든가 어쨌든 선생님네가 지금보다 좀 돈이 덜 드는 걸 사야지. 아니 나 그 작은 거 쿠페 작은 거 그거. 그
차죠. 쿠페가 뭐지? 벤틀리? BMW BMW 쿠페인데요. 나오는 중고는 한 2천만 원대. 싼 것들 많아죠. 중고 2천만 원? 그러면 150씩 1년이면 1,500이니까 3년 낼 돈을 1년 정도 낼 돈으로 바꿀 거네.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해서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지식이다. 내 친구가 빚을 진 사람들에게 거듭해서 하는 말이 있다. 구덩이 속에 빠졌다는 걸 알았다면 더 이상 땅을 파지 마십시오. 어렸을 때 내 아버지는 삽질하지 말라는 거죠. 어렸을 때 내 아버지는 일본인이 세 가지 힘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의 힘, 보석의 힘, 그리고 거울의 힘이다. 검은 무기의 힘을 상징한다. 미국 군사무기에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퍼부었고 그 결과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이 되었다. 보석은 돈의 힘을 상징한다. 황금의 법칙을 기억하라. 황금을 가진 자가 규칙을 만든다는 말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담겨 있다. 부자랑 친해져야지. 그것도 한 방법이지. 근데 부자들이 아무랑 안 친해. 그게 함정이죠. 진짜로. 굳이 아쉬울 거 없는데 굳이 뭐. 근데 내가 지식을 가지면 친해져요. 그래서 대화가 되니까. 지보다 잘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이제 전화 자꾸 불러. 부르잖아. 예. 야, 봐봐. 그리고 그 책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 자체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런 걸 이제 물어보잖아요. 노하우 같은 걸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잘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말해줄 용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저 사람은 어려워가지고 이제 대단하게 느껴지고 하니까 이미 내 마음속에서 그걸 안 하는 거지. 그 일취월장의 신영주 박사가 자기는 투자할 마음이 엄청 많대요. 진짜 좋은 아이템을 갖고 오면 자기 이메일 써가지고 진짜 좋은 아이템이라고 해서 자기는 찾아간대. 근데 진짜 자기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 기준에서는. 자기는 언제든지 투자할 용의가 있는데 이 상대방이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도 생각하는 오빠 나한테 연락해봐봐. 뭐 진짜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돈이 없어. 진짜 좋은 아이템이시면 동경한테 부르면 분명히 얘기하라고 그랬어. 그리고 좋은 의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아니, 쟤좀 우려먹을까, 쟤 이용해 먹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하면 안 되죠. 다 알지. 네, 다 알죠. 선한 의도를 갖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같이 성장한다라는 그런 패러다임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윈윈한다는. 125페이지 거울은 자기 인식의 힘을 상징한다. 일본의 한 전설에 따르면 이 자기 인식이야말로 이 자기 인식 이게 뭐죠? 패러다임. 그 선생님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 인식. 아까 얘기했잖아. 신영주 박사. 메타인지라고 이게. 아, 메타인지. 저번 스탠드 나왔는데 메타 뭐지? 그래서 이 메타인지 때문에 우리가 뭘 봐야 된다? 자기 사주를 알아야 돼요. 자기가 잘 가고 있는지 알아야지. 항상. 이게 사주를 모르면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사주에 딱 보면 목화토금수 중에 어떤 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수다. 내가 수인데 수가 여러 개 있다. 3개 이상 있다. 그런 사람은 일단 나르시즘이에요. 그리고 공주병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자기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해. 근데 그게 왜 이 메타인지의 사주가 되게 중요하냐면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자기도 공주병이라고 생각해. 그 사주를 쭉 봐. 근데 이 사람은 수인데 수가 하나밖에 없네. 공주병이 아니야. 나르시즘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짜 많이 이 사주 한자를 모르면 자기가 어떤 건지 잘 몰라.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는 고집은 다 같은 고집이라 생각했거든. 근데 이제 사주를 보다 보면 그 사람이 피우는 고집의 종류가 다 틀려. 내가 수인데 수가 여러 개 있으면 나르시즘의 고집이야. 자기 식대로 해야 돼. 근데 내가 수인데 화가 여러 개 있어. 그럴 수도 있죠.
나는 수인데 목이 여러 개 있어. 그 고집의 종류가 달라. 근데 사주에 그 수 그런 건 안 나오잖아요. 무엇이? 까만 건 수고 초록색은 목이고 하얀 건 금이고 그 다음에 노란 건 뭐예요? 노란 거 토, 코. 응. 하얀 건 뭐예요? 금. 125페이지. 자, 자기인식 메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예요. 자, 나는 내가 알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 적어 놓으세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철학적으로 인식론이라는 거예요. 인식론. 자, 우리 이렇게 들어봅시다. 나는 내가 음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 어떻게 알아요? 이거 잘 내가 생각을 안 해보면 이제 면세점처럼 자기는 음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하는데 막 이런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막 하는 거지. 내가 만약 태권도에 대해서 잘한다. 그럼 내가 자꾸 태권도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신랑이 전문가니 선생님이 전문가는 아니잖아. 근데 내가 태권도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태권도에 대해서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어떻게 아는가? 이거 잘 인지하지 못하면 이거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지 않으면 메타인지가 안 돼요. 일단 메타인지가 안 되잖아요. 7가지 습관 중에서 내가 어떤지 잘 모르는데 남하고 대화하면 잘 되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리소스, 자원, 오행, 그죠? 토지, 자본, 노동, 나는 뭘 갖고 있는지, 내가 지식은 어떤 걸 갖고 있는지, 오행은 뭘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면 내 대화가 지금 옳게 가고 있는지, 저 사람 대화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나랑 어느 부분에서 생각이 다른지 이게 안 되는데 그게 무슨 대화냐고. 그냥 서로 헛소리 하다가 끝나는 거지. 서로 계속.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다? 평생 만나도 서로 보탬이 안 되는 게 서로. 일단 대화라는 거 이 인식이 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도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그 사람도 나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안 되는데 무슨 얘기를 천년에 만나보세요. 남는 게 있나?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람 만나면 느낌으로 그냥 살짝은 아는 거구나. 그치. 얘 만나봤자 이제 그치. 답답하기만 할 거라는 거를. 근데 지금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잖아. 우리는 대화가 안 되잖아. 그러면 항상 제가 답답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데 딱 제가 문제인가? 내가 문제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0%도 안 돼요. 내가 문제일 수도 있잖아. 내가. 근데 항상 사람들은 무식한 80%는 제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 80%는 영원히 가난한 거야. 그런 애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니까.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책을 읽었어도 내가 이 책을 딱 던지잖아. 어려워서 못 읽게 딱 던졌는데 내가 멍청한 거, 어떤 경우는 내가 책을 읽다 보면 책가 쓰레기 같은 책도 많아요. 도서관에 가서 보면 책이 쓰레기인지 내가 멍청한 건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이 쓰레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 이렇게 보면 지가 멍청해서 못 읽는데 책이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버린다라는 거지. 그거 아주 베스트셀러에다가 아주 유명한 책인데 아는 만큼 보이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메타인지 자기인식, 이게 항상 내가 이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 나는 알고 있는가. 근데 항상 나는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제가 모른다고 생각한다고. 자, 125페이지.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은 너무나도 자주 돈의 지배를 받는다. 이들은 아침에 일어나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가 있는지 자문하지 않는다. 이분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가 있는지 자문하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이것도 인식론이라고. 메타인지 자기 인식이 안 되는데 성공할 수가 있겠어요? 메타인지라는 건 이거예요. 내비게이션 키죠. 딱 내비게이션 키면 뭐예요? 일단 뭐가 나와요? 목적지 설정. 내비게이션 내 위치. 키면 내 위치가 나오지. 그게 메타인지 자기 인식이야.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목적지를 정하는 거예요. 아까 지금 저 누구 선생님 얘기도 그거잖아. 철학관에 가서 내 사주가 어떤지를 알고 장사에 맞는지를 안 다음에 집을 짓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과정 없이 일단 집 짓고 장사한다니까? 되겠냐고. 사주에 만약 장사운이 없으면 그냥 그 건물 날리는 거예요. 그 말 하고 싶었는데 참 못했어. 너 너무 고개를 이렇게 철학한 사람 물어보지 이 말 하고 안 돼, 싶은데. 그럼 자기 인생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뭐지? 내가 항상 이런 거 나오면 이런 거 한 시간씩 설명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선생님의 머리에 딱 각인이 돼야 돼. 안 그러면 우리가 대차대조표 알아서 뭐 하겠어요? 네가 항상 얘기했잖아. 내가 자본이 있는지 토지가 있는지 그죠? 노동이 있는지 목화토금수에 뭐가 있는지 내가 뭔지 내 위치가 어딘지를 안 다음에 그 다음에 목표를 정해야지. 개뿔 마이너스만 지금 저번에 망해가지고 마이너스 5천 된 사람한테 집 사라고 하면 어떡할 거야? 정말 주위에 좋은 컨설턴트들 만나보면 문제는 그거예요. 이거 무조건 됩니다. 일단 회복의 맛이 어떻게 일단 5억만 가져옵소. 그럼 누가 못하나?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겠다는 건데 투자하자고 5억을 갖고 그래. 그게 무슨 상담이야. 얘기해보고 이 사람이 얼마를 갖고 있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는지 그걸 해주는 게 상담인데 일단 우리가 돈 벌 거니까 뭐에 얼마 투자해보소.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온 건데. 자기 위치 아시겠죠? 인식론 메타인지 자기 인식 기억하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저 질문을 하시라고.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대잖아. 일찍 일어나면. 나는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아는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시라. 그러면 엄청 강해져요. 이 자기인식으로 이 질문하는 사람들은 일단 내 위치부터 파악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꿈꾸는 얘기를 안 해. 이 질문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막 꿈꾸는 듯한 얘기를 팍팍 던져요. 매일 아침 일터로 나갈 때마다 자기 발에 대고 총을 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에 오히려 돈의 기회를 당하고 만다. 거울의 힘을 이용하면 스스로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이게 일리가 있나? 지금 시안지네. 이 얘기 하니까 계속 이런 내용이 나오죠. 거울의 힘을 우리가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제 이 내용부터 이제 트랜스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거에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내적 지혜, 자기 안에 담긴 천재성을 믿지 않고 외부의 대중을 따른다. 남들이 모두 하기 때문에 자신도 따라한다. 의문을 품기보단 무조건 순응한다. 그러고는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한다. 분산 투자를 하라. 당신의 집은 자산이다. 집은 가장 큰 투자처다. 빚을 많이 질수록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전한 직장을 얻으라. 실수하지 마라. 리스크를 피하라 등등. 흔히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것을 죽기보다 더 두려워한다고 한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대중 연설을 두려워하는 것은 소외되는 데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한다. 소외. 이 단어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소외가 뭐죠? 동그러진 외톨이. 그죠? 왕따. 소외.
소외, 외톨이, 왕따. 이 소외가 왜 중요하냐면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쓸 때 이 소외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본가들이 뭐 되면서 노동자들은 소외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자본가들을 쓰러뜨려야 한다. 이런 이론을 할 때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게 아니어도 지금 사회는 점점 혼자 사는 시대가 되면서 각자 소외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유행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려고 하면 이 소외라는 증상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단어도 철저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이 소외라는 단어가 요즘 신문기사나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사람들이 의외로 그냥 듣고 흘려요.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은 소외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나는 소외되고 있지 않은지 그것도 아셔야 돼요. 내가 소외병에 걸린 건 아닌지. 요즘 사람들이 점점 혼자 살려고 하고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다 소외병이잖아요. 그게 내 자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심각해지면 다 심리적인 병이지. 특히 요즘 뭐 공황장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누군가 만나는 걸 두려워서 안 만나는 증상들이 같이 동반되잖아요. 왜 웃어요? 아, 그니까 그래서 선생님도 그 증세가 좀 있어요? 아니요 저기 뭐지 배달할 때도 전화하는 것도 무서워가지고 폰포비아. 머리 두려워하다 할 때 우리가 포비아를 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다 포비아를 붙이지. 그래서 뭐 사람들 많은데 가기 싫어한다 뭐 그러면 뭐 광장 포비아 뭐 그런 식으로 되겠지. 홀로 두드러지는 데 대한 두려움, 비판받는 데 대한 두려움, 놀림감이 된다는 데 대한 두려움, 외톨이가 된다는 데 대한 두려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새로운 해결책을 찾으려 들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교육을 많이 받은 내 아버지는 일본인이 거울의 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한 것이다. 우리는 거울을 들여다볼 때에만 진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하라고 말하는 것은 주로 두려움 때문이다. 그것이 스포츠건 인간관계건 직장생활이건 보이건 마찬가지다. 그리고 소외당하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일반적인 통념이나 사회적인 흐름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고 얌전히 순응한다. 이런 사람들이 요즘 또 많이 생기는 게 뭐냐면 선택장애, 결정장애. 이것도 일종의 이거죠. 그래서 요즘 특히 그런 애들도 많잖아요. 야, 너가 좀 저 결정해주면 안 돼. 이런 사람들 있죠. 라디오에서도 근데 그런 사람들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도. 아예 맡겨버리면.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뭘 주의해야 된다? 사기꾼. 사기꾼 주의해야죠. 좋은 사람 만나야죠. 근데 일단 그거는 자기가 선택해야 돼. 내가 어느 쪽으로 줄 설지는 일단 선택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믿고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자기가 선택한 그 사람이 잘못된 나쁜 사람이라면 그 사람 인생은 쪽나는 거죠. 당신의 집은 자산이다. 채무 통합 대출을 받아 빚에서 벗어나라. 열심히 일하라. 승진이 중요하다. 언젠가는 나도 사장이 될 거다. 저축하라. 연봉 인상되면 더 큰 집 사야지. 뮤추얼 펀드는 안전하다 등등. 뮤추얼 펀드는 그냥 펀드예요, 펀드. 많은 금전적인 문제들이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할 때 비롯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거울을 들여다보며 두려움이 아닌 우리의 내적 지혜를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일시적으로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는 있지만 그게 영원할 수는 없어요. 그건 일시적인 거지. 결국은 자기 식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은. 심지어는 부모조차도 자식을 평생 책임져 줄 수 없잖아요. 그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 개발을 해야 되죠. 안 그러면 결국은 다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127페이지 16살 무렵 마이크와 나는 학교에서 문제를 겪기 시작했다. 문제아가 됐다는 게 아니다. 그저 또래 아이들과 멀어졌을 뿐이다.
우리는 방과 후와 주말마다 마이크와 아버지를 위해 일한다. 일에 마친 뒤에도 부자 아버지와 마주 앉아 시간을 오래 보냈다. 그동안 그분은 은행가와 변호사, 회계사, 중개인, 투자가, 관리자 그리고 직원들과 만남을 가졌다. 그분은 13살에 학교를 중퇴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가르치고 명령하고 질문을 던졌다. 그들은 부자 아버지의 지시에 따르고 설설 기고 굽신거렸다. 16살에 이 부자 아버지 9살 때부터 교육을 받았는데 이 16살, 15살 됐을 때 그 애들 수준이랑 친구들 수준이랑 어땠겠어요? 선생님들도 지금 이 스터디 받다 보면 주위 사람들 만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래요. 그래서 만날 사람이 없어. 근데 그러면서 선생님네가 재미가 없어지는 사람하고는 이제 잘라야지. 어쩔 수 없이. 이러면서 어떻게 살아? 책 읽고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져요. 유튜브라도 듣고 그런 시간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걸 외롭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저는 그게 좋아요. 무서워. 연락하세요. 내가 만나줘. 그러니까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 지금 수준에 맞는 사람을 끊임없이 찾아다녀야 된다고. 그리고 그 사람도 또 뭐다? 내가 더 배워서 그 사람이 심심해지면 또 더 내가 대화가 통하는 사람 계속 찾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나는 벌어야지. 뭘 한다고? 투자해야지. 투자하지. 투자하는데 외로운 걸 얘기하는 거지 뭐 투자하면 안 외롭나? 그게 함정이지. 그분은 대중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마이크의 아버지는 늘 스스로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해라는 말을 혐오했다. 또 할 수 없다는 말도 싫어했다. 그분에게 무언가를 하게 만들고 싶다면 그저 이렇게 말하면 되었다. 난 당신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군요. 마이크와 나는 그분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 대학을 포함해 학교에서 수년간 배운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웠다. 마이크의 아버지는 학교 교육은 못 받았지만 돈에 관해서는 훌륭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고 그 결과 성공을 거두었다. 127페이지 파란 박스 볼까요? 당신의 팀원은 누구인가? 부자 아버지는 자신의 주변에 변호사와 회계사, 중개인, 은행가 등의 전문가를 두었다. 나와 킴 역시 그렇게 했다. 오늘날 우리의 자문팀은 가장 큰 자산에 속한다. 사업가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탁월한 전문가로 이루어진 팀이다. 당신은 누구와 한 팀을 이루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뭐예요? 꼭 그런 회계사 팀이 아니어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부자냐는 거죠. 그냥 밥 먹고 술 마시면서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128페이지. 그분은 우리에게 귀가 닳도록 거듭이라고 했다. 똑똑한 사람은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고용한다. 그래서 마이크와 나는 똑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는 기회를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마이크와 나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반적인 교육에 적응할 수 없었고 이는 문제를 일으켰다. 선생님이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면 사회에 나가서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할 때마다 마이크와 나는 눈썹을 치켜들곤 했다. 정해진 절차를 따르고 규칙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학교가 얼마나 창의성을 억누르는지 알 수 있었다. 좋은 교육을 받고 직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돈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 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하는지 물어보았다. 또는 왜 학교에서는 돈에 대해서 그리고 돈의 작용원리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지 물어보았다. 후자의 질문에 대해서 교사들은 돈이란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좋은 성적을 받는다며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대답했다. 마이크와 나는 돈의 힘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되면서 점점 교사들과 친구들로부터 멀어져 갔다. 교육을 많이 받은 우리 아버지는 내 성적에 대해서는 전혀 잔소리를 하지 않았으나 돈과 관련해서는 자주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나는 16살쯤 이미 돈에 대해서 부모님보다도 훨씬 튼튼한 기반을 다져두고 있었다. 나는 부기를 할 수 있었고 세무사와 변호사, 은행가, 부동산 중개인, 투자가 등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반면 우리 아버지는 다른 교사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이 책 뒤로인가 앞에도 있었나 뒤로 가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부자가 진짜 되고 싶은데 네가 멍청하지 않으면 빨리 시작해라.
너무 빨리 한 거죠, 9살부터. 그러니까 우리도 9살부터 이 공부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낫겠지만 그건 뭐 아쉽게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지금부터 공부해서 2세를 부자로 키우면 되지.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부자가 돼야 돼요. 내가 부자가 아닌데 2세를 부자로 키울 수는 없어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가난한데 어떻게 2세를 부자로 키워요? 만약에 2세가 부자가 됐다면 스스로 큰 거지. 그게 부모 영향이겠어요? 근데 착각한다고 자기가 가난했던 사람들이 자식이 부자가 되면 자기가 잘나서 애기가 부자가 된 줄 알더라고. 그래서 막 목에 막 기부성이 다니고. 깝깝한 사람들 많아. 메타인지 하라고. 아니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올 때, 우리가 배울 때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쟤는 뭐 어렸을 때 돈 밝히는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지금은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정말 이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할아버지 것들은- 집을 자기한테 출연하는 거 보니까 얘기하네요. 잘 살피다가 이. 꿈이 부자. 꿈이 부자. 직업도 부자. 직업도 부자, 꿈도 부자. 129페이지. 어느 날 아버지는 우리 최고의 투자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나는 썩 즐겁지 않은 언쟁을 통해 왜 집이 좋은 투자 대상이 아닌지 아버지에게 설명했다. 부자 아버지의 대차대조표 부채. 부자 아버지의 대차대조표에는 집이 부채고, 그죠? 가난한 아버지의 대차대조표에는 집이 자산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집을 그래서 집을 꼭 사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부자들은 열심히 살수록 계속 부자가 되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열심히 살수록 부자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열심히 살지 않아요. 왜? 집이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미 부자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지, 일단 자기 인식이. 그러니까 딱 내비게이션 키면 자기 위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부자인지 가난한지. 그럼 가난한데, 나는 가난한데 집 하나 있는데 가난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집이 갑자기 올라서 5억이 됐네? 그러니까 난 부자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주체로 나눠야지. 세체나. 투체로 나누고 세체로 나누면 어쨌든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은. 그 다음에 이제 모기지로 가는 거죠. 주택연금으로. 그리고 그때 가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지.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